증여는 수백억대 자산 감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징역세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증여세? 집값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재산을 언제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너 이럴 것 같으면은 도로 내놔. 엄마 좀 내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증여. 오늘 김철훈 세무사, 신은숙 변호사,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세금은 줄이고 마음은 전하는 증여의 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앞서 보신 대로 갈등은 없애고 세금은 줄일 수 있는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요. 그로 인한 세금 부담도 늘어나고 하면서 증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네,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 중과가 양도 중과가 다시 시작이 되면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부동산을 판매를 하는 양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강남이나 이렇게 집값이 높은 곳에서는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지분을 나눌지 아니면 미리 자녀에게 집을 증여를 할지 고민하는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침 어제도 이 주택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잖아요. 전국 평균 9%가 인상이 됐는데 이러면 뭐 보유세, 뭐 양도세, 종합재산, 뭐 부동산세 막 이런 부담이 커질 거란 말이죠. 아마 집 가진 분들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 올랐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의 2배인 18%가 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성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로 29%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하고 종부세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보면 1,800만 원이던 것이 2,800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은퇴자들이라든가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집 한 채 남기고 나머지는 팔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이거 매년 세금을 2천만 원 낸다는 거 이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증여를 하든지 뭔가 심층 분석하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오시면 4가지 방법 말씀드리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계속 보유할 것인가. 왜냐하면 팔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 참에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자라고 해서 저가 양수도 하거나 네 번째 방식인 자녀에게 이제 순수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공포감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수치를 계산해 보고 내가 2, 3년간 보유했었을 때 이 보유세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나오지? 계산을 정확하게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3자에게 이번 참에 팔자. 추후에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니까 라는 의사결정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때는 물론 이제 세금을 한번 이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시고 네. 진행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이 권하는 게 자녀에게 이제 증여하는 방식을 좀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증여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려볼 텐데요. 네. 네, 그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이 1년 사이에 몇 천만 원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진짜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근데 뭐 상속이나 증여 세금도 준비 없이 맡게 되면 이것도 꽤 엄청나지 않아요? 네,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부자가 3대는 무조건 뭐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상속세 때문에 이런 관점을 좀 가졌어요. 부자는 3대가 지나면 못 버티면 끝난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예로 들면 이제 대기업들 많죠. 이제 첫 번째 얘기로 들 거는 이제 코로나19 때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스웨덴 회사였어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가 이 스웨덴에서 70%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오너가 죽으니까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를 영국의 제네카 회사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헐값에.
이 케이스가 결국 외국에만 있느냐? 아니죠. 이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제 회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감당을 못해서 제가 알기로 회사를 이제 넘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와, 그래서 말 그대로 차곡차곡 준비를 안 하면 좀 속수무책이죠. 네, 네.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먼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제가 부자 연예인으로서 뭐 증여하거나 상속할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여기서 오늘 조기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 전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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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얘기 아이고. 같은데요. 아니 근데 우리가 네. 시작할 때 영상에서 봤잖아요. 이게 그렇게 막 부자가 아니어도 증여세 폭탄을 또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는 보통의 세금이 된 것 같아요. 이 상속세랑 증여세는 정말 보통의 세금이 됐는데 수백억대 재산가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집 한 채만 있으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적게는 이 자녀나 손주에게 주택 청약저축 월마다 2만 원 넣어준 거. 요게 이제 걸릴 때도 있어요. 이게 제 세무조사 사례거든요. 그리고 많게는 뭡니까? 아, 우리 자녀 결혼한다고 해서 이 주택 자금 마련해주거나 네. 전세금 도와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증여가 돼서 증여세로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2만 원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하나하나씩 쌓이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주고 주택자금 주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스노우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상속 시점에 한 번에 드러나요. 살아생전에 나 자녀들 줬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 아, 그렇죠. 매번 이 계좌를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돌아가시면 이 상속세법에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간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와, 10년. 그러면 그때 이제 자녀에게 잘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줬던 아 이거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네.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에 맞는 금융 습관 오늘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라서 사실 증여하고 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상속하면 이제 머릿속에 수백억, 수천억대 재벌들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관련 소송가액 평균 가액이 1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다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동생이 형이 그 상속 재산을 150만 원 더 가져갔다고 550만 원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소송한 아이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게 이제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무리 150만 원 갖고도 소송을 하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나눠주지 않으시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간의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해가지고 상속 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다 모아서 이거를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남겨줬는데 자녀는 이것만 급하게 부동산을 받아가지고요. 낼 세금이 없는 거예요. 부자이긴 한데 거지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늘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준비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많이 봤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우리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맞듯이 이 상속도 예방적 절세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이 바로 살아생전에 미리 다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조금 더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이렇게 미리 계획에 맞춰서 증여를 하는 게 가족의 분쟁도 막을 수 있는 아주 확률적인 방법입니다. 네, 관심이 높은 주제라 그런지 티법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퀴즈부터 볼게요. 네, 반응이 정말 핫뜨거 하십니다. 그래서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60님, 가족끼리 얘기 나오면 은근 어려운 주제인데 이렇게 다뤄주셔서 반갑네요. 꼭 챙겨볼게요 하셨고요. 닝양용님, 증여 어렵죠. 아들한테 진짜 조그만 거 하나 주려고 해도 세금이 이만큼 세금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바싹 긁어 모아보자님. 오늘 주제가 증여로군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고 하면 세금이 쏟아진다는데 오늘 잘 배워봐야겠군요 하셨습니다. 자, 배우기도 하시면서 퀴즈도 함께 풀어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두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녀 결혼 직전 준비금으로 최초 1억 원 지원. 2번, 자녀 학비 및 생활비 지원. 3번, 독립한 자녀 전세 보증금 2억 원 지원. 잘 선택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후딱 냉큼 어여 빨리 도전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증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아 있을 때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주는 걸 말하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을 때 전체 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받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증여세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은데 10년 룰이에요. 왜냐하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 합산되고요. 10년간 한 번씩 증여재산 공제만큼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말 그대로 여기까지는 주면 세금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은 6억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런 말 합니다. 배우자분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6억 원까지는 주세요. 네,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죠? 네. 네,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기타 친족, 뭐 사위, 며느리, 형제까지는 뭐 이런 분들은 1,000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룰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그래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어깨 힘주고 자, 팍 그렇게 한 방에 네. 아들 팍 여보 팍 이러면 좋은데 네. 지금 쪼개서 하라는 건데 그럼 세금이 많이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체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네, 증여세는요 누진세 구조라 가지고요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증여세율 한번 보면은요 1억까지는 10%, 그리고 5억까지는 20%, 그리고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고요. 그리고 30억이 넘어가잖아요. 절반입니다. 50%예요. 이게 꽤 큽니다. 10층짜리 건물을 만약에 증여한다. 그럼 그중에 5층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할 때 얼마를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주느냐 이거 선택하는 것도 정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가는 순간 이 세금은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이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고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주려면 태어나자부터 딱 어느 정도 싸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증여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10년 단위로 증여가 이제 리셋이 되니까 태어날 때 주고 중간에 한 번 주고 성인이 됐을 때야 1억 남짓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건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에 하나 그 사이에 불행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상속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신고되지 않고 증여된 현금에 대해서 불필요한 세금 추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자 기억해 주세요. 증여는 타이밍과 신고입니다. 타이밍과 신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김재롱 씨는 네. 자녀가 둘이 있는데 10살 전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속을 한번 하셨나요? 증여를? 아니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첫째가 11살입니다. 그래서 11살에 뭐 2천만 원 주면 10년 뒤니까 21살 때 5천만 원 줄 수 있고 그렇죠. 혹시나 출가를 빨리 안 하면 31살 때 또 5천만 원 줄 수 네. 있고 네, 네.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먹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예, 지금 당장 살기가 힘든데 그쵸, 이렇게 이게 그럼 참 쉽지 알려주시는 않아요. 여기 분들 전문가분들은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요, 그 부모님이 괘씸하다고 반환 소송하는 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네. 저는 뭐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혹시 내가 죽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가져가라. 상속으로. 세무사님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한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증여하시는 게 세금 제일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한테 줄 때 실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2천만 원 주면은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줄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현금이 없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한 번에 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면은 그 증여 시점들을 다 기록을 해놓을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라도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돈 주는 것보다는 증여 시점을 잘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아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혼자 먹고 죽을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저는 10년 안에 한 방에 큰 돈, 목돈을 줘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만 그 딱 증여세 그 2천만 원 한도 요까지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눠서 줄 수 있다면 저도 슬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매월 조금씩 드리는 걸로 해도 네네, 충분히 부담 가졌었거든요. 가능하니까요. 이장원 세무사님은 왠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이제 둘인데 첫 돌 때 선물로 이렇게 2천만 원씩
아, 근데 빠르시네. 이제 저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알아서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길 바란 건데 그러면 2천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하면 그 다음에 주식을 사서 이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증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2천만 원 증여를 해주고 수익이 3천만 원 생겼다. 그래서 총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증여한 거지 3천만 원은 자녀의 수익이 되는 거죠. 와. 최근에 장이 좋아서 자녀의 주식 계좌의 수익률이 제 수익률보다 압도적으로 야,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주식으로만 무조건 줘야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어떻게 배는 아프십니까 아들이 그래도? 다행히 자녀분인데도 배가 배가 아프나요? 아프진 않는데 반대로 안 된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생각해요. 그쵸. 사실 이럴 수도 이게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면 그쵸. 더 큰 손실이고 그리고 하나 더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자녀 계좌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 2살짜리가 이렇게 데이 트레이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첫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금력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조부모님이 손주를 좀 줘라. 왜냐하면 직계 존속은 다 똑같잖아요. 부모님도 직계 존속,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직계 존속이니까 2천만 원을 손주에게 주는 거는 어차피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60대 이상인 분들이 자산이 거의 40%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20, 30대는 사실 10%도 안 돼요. 10%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조부모 세대가 이제 손주 생각이 손주가 좀 이쁜 짓을 해야지. 이쁜 짓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단순한 이제 상속세 차원을 증여세 차원을 넘어서 근데 이게 상속세 절세도 돼요. 왜냐하면 조부모의 상속재산이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서도 꼭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줬다. 네. 그러면 5년은 건강하셔야 되고 할아버지가 자녀를 줬다. 본인 자녀를 줬다. 네네. 그러면 10년간은 건강하셔야 돼요. 오, 그건 또 어떤 계산이 작용하는 걸까요? 맞아요. 이게 세법에서 어려운 건데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사망하시면 그러면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셨을 때 이게 상속재산이 전부 다 얹어져요. 근데 손주는 5년 이내에 돌아가시고 이제 주고 나서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얹어지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를 극단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빨리 한약 지어서 할아버지 드려라. 오래 사셔야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래 사셔야 네, 됩니다. 지금 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10년이 리셋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증여세가 낮은 구간으로 미리미리 낮은 세율로 주게 되면 상속세 전체가 높은 세율일 때 이 부분만큼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서 결과를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준비 안 하고 계시다가 요즘 대부분 사실 요양병원에서 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기 1, 2년 전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분들이 이제 그때 부랴부랴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좌에서 막 큰 돈을 인출한다거나 막 뽑아서 야,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상속세 일어나면 죄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를 좀 계획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도 정말 자녀와 손주들을 사랑하신다면 딱 미리 증여를 한 다음에 이약 물고 건강 관리해가지고 10년 이상 사셔야겠네요. 지금 되게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할머니가 2% 애청하신다고 하셨죠? 네. 할머니 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재롱을 이상한 떠세요.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재롱을 아닙니다, 떠세요. 여러분. 오늘 자연스럽게 상속과 증여 얘기가 각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 오늘 이런 방송 하는 건데요, 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10년의 이런 긴 플랜을 가지고 이제 행해야 되는 건데요. 예방적으로 미리 절세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벼락치기에서 갑자기 증여를 주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15억 원 정도를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이분이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 둘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본인이 15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15억 원에서 배우자가 있으면은요 5억은 최소한 빼줍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5억을 또 빼주게 됩니다. 그럼 15억 중에서 5억 빼고 나면은 이제 5억 남죠. 이 5억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상속세율 20%를 곱하고요. 여기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면은 상속세 한 9천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이분을 가정을 이제 20년 전서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오셨다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내 아내한테는요, 10년 동안 6억을 주더라도 증여세 한 푼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10년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줄 수가 있어요. 또 6억을 주더라도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자녀 둘 있다고 했잖아요. 성인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주더라도 증여세 한 푼도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씩 두 명에게 주면 1억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잖아요. 또다시 리셋돼서 한 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1억을 또 물려주고 나면은 이 할아버지 이제 배우자에게는 12억을 줬고요. 자녀에게는 2억을 줘서 이제 남은 자산은 돌아가실 때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요, 공제를 쓰고 나면은 상속세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느냐 아니면 상속을 준비 없이 상속세를 내게 되느냐에 따라서 1억에 가까운 세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미리 잘 알고 공부를 해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분차분 증여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잘 모르면 세금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6남매가 상속 관련해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 소송이 무려 3년이 넘게 지나서 끝났습니다. 근데 소송이 끝나고 나니까 가산세, 상속세를 미리 내지 않아가서 가산세가 붙어서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10억이면 5억도 못 받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재산을 미리미리 분배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자녀분들의 그 돈을 아껴줄 수가 있었고요. 또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이혼을 하신다고 왔는데 아버님이 현금 100억 원을 증여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와 좋겠다. 그랬더니 세금 내고 30억 원 정도를 실제로 받게 된답니다. 증여세를. 그러면서 그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되느냐 이게 질문이었는데 왜 급작스럽게 100억 원을 증여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수변 생활을 하고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이제 100억 원을 증여를 세금을 내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금 부분을 굉장히 아까워들 하시는데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세금을 줄이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